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무심코 사 마신 그 4,000원짜리 커피 한 잔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다들 한 잔씩 드셨을 텐데요. 맞아요. 그런데 그 커피콩 아마 세계의 대양을 건너고 막 4개의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손을 거쳐서 여러분의 식탁에 도착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여행을 한 셈이죠. 근데 정작 적도 부근에서 떼약변 맞으면서 그 콩을 직접 재배하고 딴 농부한테 돌아간 몫은 커피 한 잔당 20원도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20원이요? 진짜 들을 때마다 놀라운 수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이 평범한 음식들 이면에는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엮어서 무려 14조 달러 규모로 팽창하고 있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기계장치가 존재합니다. 14조 달러면 상상도 안 가는 규모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바로 이 기계장치, 즉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농식품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해독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품 산업이라고 하면 밭에서 작물을 기르고 공장에서 포장해서 마트에서 파는 그런 아주 단순한 단계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1차, 2차, 3차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런데 현대 농식품 시스템, UN 식량농업기구가 정의하는 이른바 에그리푸드 시스템은 그런 선형적인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생산, 가공, 유통이 화학적으로 완전히 융합된 6차 산업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6차 산업이요. 1, 2, 3을 다 합쳤다는 뜻인가요? 네,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6차 산업이라고 부르죠. 스타벅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들은 단순히 볶아진 원두를 떼와서 커피를 내리는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그럼 또 뭘 하나요? 코스타리카나 루안다에 있는 자체 원두 농장에서 토양과 종자를 관리하는 1차 생산부터 시작하죠. 거기에 거대한 로스팅 플랜트를 돌리는 2차 가공, 그리고 전 세계 리테일 매장과 앱 생태계를 장악하는 3차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수직적으로 통합해버렸습니다. 와, 종자부터 앱까지 전부 다요? 네, 농촌 체험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 우유만 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프리미엄 치즈를 가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직판장이랑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하잖아요. 가치사슬 전체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거 가만히 듣고 보니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생태계랑 똑같네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약간 우리가 스마트폰 살 때 플라스틱 케이스, 유리 액정, 카메라 렌즈 이런 거 따로따로 사서 조립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완제품을 사죠. 그 기기라는 하드웨어부터 앱스토어라는 서비스까지 완전히 통합된 하나의 경험을 사는 건데 식품도 이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통제된 융합적 경험을 파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기업들이 이렇게 종자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통제하려는 건 단순히 중간 유통업자들을 빼버리고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서인가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아니면 이렇게 거대한 사슬을 혼자 다 쥐고 있는 게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가요? 이 부분에서 매력적인 지점은 이게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단계가 서로의 성과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루프를 완성한다는 데 있거든요. 피드백 루프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뜻이죠. 네, 가치사슬 전체를 장악해야만 완벽한 혁신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3차 유통 단계인 전 세계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요즘은 산미가 적고 구수한 커피가 좋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포스기나 앱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가 다 모이겠네요. 그렇죠. 수직적 통합이 되어 있다면 이 섬세한 피드백은 즉각 1차 생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개량하거나 재배 방식을 바꾸는 데 쓰이는 거죠. 와, 매장에서 나온 불만이 바로 농장 흙으로 전달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다시 2차 로스팅 단계의 수열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가공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한 단계만 통제해서는 이런 유기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절대 불가능하죠. 단순히 물건을 넘기는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끝에서 들어온 정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스템 전체를 진화시키는 거대한 순환 구조군요. 네, 완벽하게 진화하는 유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전 지구적인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의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이 거대한 사슬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구인가요? 현대 식품 산업은 철저한 국제 분업, 즉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움직이는데요. 글로벌 가치 사슬, GVC라고 부르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브라질에서 수확된 대두가 바다를 건너서 중국에서 가공되고
미국 브랜드의 상표를 달고 유럽에서 팔리는 시기죠. 진짜 전 지구를 한 바퀴 도네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시장을 쥐고 흔드는 이른바 주도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연 매출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스위스의 네슬레나 7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펩시코 같은 거대 소비재 브랜드들이 한 축을 담당하고요. 네슬레랑 펩시는 우리 마트에서도 매일 보는 브랜드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 곡물 무역을 사실상 지배하는 이른바 ABCD 기업들이 있습니다. ABCD요? 약자인가 보네요. 맞아요. ADM, 번기, 카길, 루이스 드레퓨스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이 네 개의 기업은 거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곡물의 가격과 흐름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지금 말씀하신 그 거대 기업들의 포지션입니다. 어떤 점이 흥미로우셨나요? 결국 소비자 지갑을 여는 최종 단계에 있는 브랜드나 중간에서 물류랑 인프라를 독점한 기업들이 돈을 다 쓸어 담는다는 거잖아요. 아, 핵심을 짚으셨네요. 잠깐만요. 비유하자면 뙤약볕에서 땀 흘리며 원료를 기르는 농부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뼈 빠지게 월세만 내는 세입자고, 화려한 포장지를 씌워서 마케팅을 하는 다국적 브랜드들이 이 식품 시스템의 건물주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안타깝게도 그 비유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불균형을 아주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아, 슬프게도 제 비유가 맞다는 거군요. 네, 이윤과 권력은 철저하게 다운스트림, 즉 최종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하류 단계로 싹 집중되거든요. 소비자가 돈을 내는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렇죠. 소비자는 카카오를 재배한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이름 모를 농장을 믿고 초콜릿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냥 마트 가서 허쉬나 네슬레 보고 고르니까요. 맞아요. 브랜드 에쿼티와 마케팅 파워를 쥔 기업들이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몫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 원료를 생산하는 국가나 농부들은 영원히 그 시스템 속에서 부품이나 하청업체, 그러니까 영원한 세입자로만 남아야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다행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료 생산자들도 가치사슬 내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몫을 키우기 위해서 치열한 반격을 가하고 있거든요. 오, 반격의 무기가 있나요?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지리적 표시제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전력입니다. 프랑스의 샹파뉴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샴페인 나오는 그 동네요? 네, 이들은 단순히 포도나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원료를 다국적 기업에 납품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유명해진 거죠? 오직 그 지역의 특수한 토양과 기후, 즉 테르와에서만 생산될 수 있다는 독자적인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샴페인이라는 강력한 지역 브랜드를 스스로 구축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샴파니 지역에서 안 나면 샴페인이라는 이름 자체를 못 쓰게 만들었군요. 맞습니다. 이탈리아의 파르메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도 마찬가지 전략이에요. 거대 기업의 하청으로 전락하는 대신에 원료 자체에 흉내낼 수 없는 프리미엄을 딱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가치사슬 내에서 건물주 못지않은 협상력을 확보하는 생존 전략이네요. 네, 그야말로 영리한 권력 뒤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밥상 위에 권력 투쟁이 장난이 아니네요. 자,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주도하고 또 산지 국가들이 자신들의 몫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이 글로벌 식품 시장. 도대체 판돈이 얼마나 큰 겁니까? 자료의 데이터를 보시면 그 팽창 속도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네, 저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2024년 기준 8조 2천억 달러인 시장이 2034년에는 무려 14조 7천억 달러로 커진다고 하죠. 연평균 6%씩 꼬박꼬박 성장하는 겁니다. 14조 달러면 진짜 상상조차 안 가는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거대한 팽창을 멱살 잡고 밀어붙이고 있는 건가요? 이 폭발적인 팽창의 이면에는 인구, 도시화, 소득, 그리고 기술이라는 네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가지나 있군요. 첫 번째 인구부터 볼까요? 먼저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97억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이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최대 54%의 식량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죠. 54%면 거의 절반 이상을 더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단순히 사람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동인인 도시화가 문제죠. 이 엄청난 인구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막 몰려듭니다. 아, 도시에 살면 농사를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화가 진행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텃밭에서 식재료를 자급자족하지 않아요. 거대한 슈퍼마켓, 콜드체인 물류, 그리고 배달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업적 가공식품 소비자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겁니다. 단순히 머릿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상업화, 산업화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장 파이가 이중으로 커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세 번째 동인이에요. 소득 향상과 식습관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그 나비 효과 말입니다. 아, 고기 소비량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신흥국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빵을 하루에 10개씩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배통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 지점이 바로 글로벌 식량 수요를 폭증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국가의 소득이 올라가면 기초 곡물로 배를 채우던 사람들이 육류나 유제품 같은 프리미엄 동물성 단백질을 엄청나게 소비하기 시작하거든요. 돈을 벌었으니 맛있는 고기를 먹겠다는 거죠. 네. 동아시아나 중동 지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쇠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는 소한테 약 7kg의 곡물 사료를 먹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1kg 고기를 위해 7kg의 곡물이 증발하는 거네요. 이건 마치 롤플레잉 게임에서 캐릭터가 레벨업을 하는 것과 같네요. 오, 레벨업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국가의 소득 레벨이 올라가면 섭취하는 그 식품 스탯 자체가 곡물에서 프리미엄 육류로 완전히 바뀌니까요. 아, 아주 재밌고 찰떡 같은 비유네요. 맞습니다. 신흥국 중산층 지갑이 두툼해져서 스테이크 소비가 조금만 늘어나도 전 세계 사료용 곡물 수요는 그 7배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지구 반대편에서 고기 한 점을 더 먹는 행위가 수백만 톤의 곡물을 움직이는 방아쇠였네요. 네, 소득 증대가 곡물 가치사슬 전체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승수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진짜 무섭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팽창의 동력이 바로 기술 발전이잖아요. 네, 네 번째 톱니바퀴죠. 스마트팜, 콜드체인, 블록체인 이력 관리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딱 생깁니다. 푸드테크가 극한으로 발달해서 요즘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해서 고기를 만드는 대체육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네, 식물성 대체육이나 배양육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있죠. 이건 단순히 식품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 등장한 게 아니라 아예 소나 돼지를 기른다는 1차 산업 자체를 완전히 건너뛰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축산업의 공식을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아예 식품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정의 자체가 붕괴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기술적 파괴거든요. 와, 파괴라는 단어까지 쓰시는군요. 네, 전통적인 농식품 시스템이 토지와 기후라는 자연적인 한계에 딱 묶여 있었다면 세포 배양육이나 정밀 발효 같은 푸드테크는 그 물리적 경계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실험실과 바이오 공장이 곧 농장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럼 이건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거나 식량 부족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자본과 IT 기술이 식품 산업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가 되고 있어요. 식품 산업이 14조 달러를 향해 팽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질적 엔진이 바로 이 기술의 융합입니다. 첨단 기술로 한계 없이 팽창하는 14조 달러짜리 거대한 기계. 와, 듣기에는 너무나 완벽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효율성의 극치를 달리기 위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너무 촘촘하게 연결해 놨잖아요.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 고도로 최적화된 연결성이 너무나 아슬아슬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 가치 사슬의 가장 치명적인 그림자입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역시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군요. 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자급자족을 포기하고 가장 싼 곳에서 원료를 수입하도록 공급망을 단일화해버렸습니다. 낭비를 다 없애버린 거네요. 맞아요. 재고나 중복을 모두 없앤 적시 생산, 이른바 저스트인타임 조립 라인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에는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완충지대가 없다는 건 어디 하나 고장나면 전체가 다 멈춘다는 뜻인가요? 네, 시스템 한 곳에서 작은 병목 현상이나 충돌이 발생하면 그 여파가 빛의 속도로 전 세계 식탁에 전이되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4대 리스크가 있는데요. 4대 리스크요? 어떤 것들이 있죠? 첫째는 전염병입니다. 미국의 조류 인플루엔자나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거죠. 둘째는 기후 변화입니다. 2022년에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이 국제 곡물가를 폭등시켰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뉴스에서 난리도 아니었죠. 셋째는 지정학적 위기고요. 마지막 넷째는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이라는 지속 가능성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인지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이 취약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이미 피부로 겪고 있잖아요.
전염병 창궐하면 내일 아침 동네 마트 계란이랑 삼겹살 가격이 미친 듯이 뛰고 폭염 닥치면 당장 라면 값이 오르고요. 맞습니다. 일상의 직격탄을 날리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끔찍했던 건 세 번째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었어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왜 뜬금없이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건가요? 그게 바로 가치 사슬이 만들어낸 극단적인 의존성의 결과입니다. 흑해 지역은 전 세계 밀 수출의 거대한 병목이었거든요. 아, 거기서 밀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군요. 네, 아프리카 국가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전통적인 작물을 기르던 농지를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값싸게 쏟아지는 우크라이나산 밀에 식량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편입되어 있었죠. 싸니까 굳이 직접 농사 지을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맞아요. 효율을 위해서 지역의 자체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다 없애버렸는데 갑자기 전쟁으로 그 유일한 컨베이어 벨트가 딱 멈춰버린 겁니다. 와, 밥줄이 완전히 끊겨버린 거네요. 하루아침에 자국 농업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꼼짝없이 치명적인 식량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여기에 식량을 생산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내뿜는 환경적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이 시스템은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조림 라인이 전쟁, 전염병, 기후변화 같은 충격에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면 말이죠. 네. 우리는 이 불안하고 위험한 글로벌 줄타기를 당장 멈추고 다시 과거처럼 각자 자기 동네에서 텃밭 가꾸고 로컬 푸드만 먹는 지역 자급자족 체제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가요? 네. 곧 100억 명에 달할 인류를 지역 내 자급자족만으로 먹여 살리는 것은 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오히려 이 뼈아픈 시스템의 취약성들은 글로벌 식품 기업들과 국가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진화의 방향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이요? 그게 뭔데요? 바로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입니다. 아, 효율성만 추구하던 시스템이 이제는 충격을 버티는 맷집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기업들은 이제 1원이라도 더 싼 단일 공급망에 목을 매는 대신 돈이 더 들더라도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뭄과 홍수에 버틸 수 있는 강인한 내재해성 종자를 개발하고 비료와 농약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밀농업 기술을 막 도입하고 있어요. 환경 규제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기후 위기나 탄소 배출 규제가 단순히 기업을 압박하는 페널티가 아닙니다. 오히려 친환경 푸드테크나 대체 단백질 연구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몰리게 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아, 위기가 곧 돈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스템을 부수는 게 아니라 위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가치 사슬의 재질 자체를 훨씬 더 유연하고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셈이죠. 와, 전문가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머릿속에 웅장한 지도가 하나 쫙 그려지네요. 커피콩 한 알, 대두 한 줌이 1차, 2차, 3차의 경계를 허물며 융합되고 거대 기업의 마케팅과 보이지 않는 물류망을 타고 14조 달러라는 거대한 생태계로 팽창합니다. 아주 역동적인 그림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린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단절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조차 결국 푸드테크와 회복 탄력성이라는 새로운 혁신으로 돌파해내고 있군요. 우리는 그동안 마트 진열대에 놓인 상품만 보며 지냈지만 사실 매일매일 이 치열하고 경이로운 전 지구적 시스템의 결과물을 입에 넣고 있었던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핵심을 정말 잘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이야기의 종착지는 결국 이 방송을 들으시는 소비자 여러분입니다. 아, 저희 청취자분들이요? 네,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아주 긴 파이프라인에서 그 파이프라인의 가장 마지막에 딱 위치해서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피드백을 쏘아 올리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의 지갑이기 때문이죠. 아, 정말 그렇네요. 여러분, 오늘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냉장고 문을 열어 식재료를 꺼낼 때 그 라벨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네, 원산지나 브랜드 같은 걸 한번 보시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저 멀리 아프리카의 코코아 농부와 시카고의 곡물 트레이더, 그리고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실리콘밸리의 연구소를 하나로 잇는 이 사슬의 가장 막강한 최종 권력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거대한 시장의 돈의 흐름과 혁신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곧 시스템의 미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아까 기술 발전 트렌드 이야기하실 때 블록체인을 통한 식품 이력 관리가 언급되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기술적 화두 중 하나죠.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마트에서 식품을 고를 때
단백질이나 지방 수치가 적힌 영양 성분표만 뚫어져라 보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뭘 보게 될까요? 대신 스마트폰을 딱 가져다 대면 이 빵의 원료가 우크라이나의 어느 농장에서 왔고 대서양을 건너면서 탄소를 도대체 얼마나 배출했으며 수확 과정에서 노동 착취는 없었는지 쫙 보여주는 데이터 태그를 먼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와, 그거 정말 멋진 상상이네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미래고요. 어쩌면 우리는 조만간 단순한 칼로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촘촘한 데이터와 윤리적 책임을 함께 씹어먹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주 묵직한 메시지네요. 오늘 식탁에 올랐던 그 평범하고 조용해 보이던 음식들이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혁신과 데이터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기계장치를 해독하는 심층 탐구였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식사가 조금은 더 깊고 다채롭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